또 새 정권 들어와서 네. 여러 가지 뭐 배드뱅크 포함해가지고 자영업자, 소위 소상공인들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좀 많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오늘 되게 따끈따끈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 1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개인회생 낙인을 지워준다 뭐 이런 내용인데 어떤 취지냐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개인회생 낙인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연체가 되면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잖아요. 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되는데 그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개인회생 관련 정보가 인가랑 면책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회생 인가라는 정보가 딱 떠 있으면은 이 사람은 개인회생을 한 사람이고 지금 변제 중인 사람이다 라는 거를 대출기관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대출을 못 받겠죠. 근데 개인회생 그 정보를 1년간 잘 갚으면은 조기에 삭제해주겠다 이런 취지의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8일에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열고 바로 개인회생 개인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어떠한가를 청취를 해봤더니 이분들이 채무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 공공정보로 기록이 되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절차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이 둘 다 공공정보로 등록이 1년 뒤가 되면 삭제가 되는데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은 그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불편함을 겪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거 좀 불합리하네 라는 목소리가 바로 반영이 된 거죠. 실제로 그게 5년이라는 기간이 좀 불합리하다고 보시나요?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했다는 정보나 개인 파산을 했다는 정보가 불리한 정보라고 파악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상환 능력을 보잖아요. 그런데 1억이 있는 채무자인데 연체가 없는 분과 개인회생을 끝내서 채무가 없는 분과 비교를 하면 상환 능력이 후자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빚을 갚을 수 있는 가용소득이 얼마냐는 관점에서는 후자가 더 유리할 거고 5년 동안 그 정보를 굳이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은 재신청의 제한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 또 빌려줘봤자 또 개인회생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나올 염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공공정보 등록을 길게 하는 걸로 딱히 그 금융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일각에서는 요즘 이재명 정부에서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채무자들 이런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조치를 풀어주는 것들에 대한 이제 우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과거에 공공정보 공유기간을 5년간 했던 것도 그 나름의 또 이유는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한 제한이라는 게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드시 불이익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 사람한테 대출을 남발하지 않는 것도 정부에서는 관리해줘야 되는 영역의 하나거든요. 가계대출 위험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부동산 담보대출도 지금 쪼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대출을 풀었다 쪼였다 하면서 이거를 관리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다 풀어주는 게 과연 맞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그만큼 이재명 정부에서는 경제를 좀 살리겠다라는 좀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 같고 채무자들을 이렇게 빨리 풀어주면은 채권자들이나 또는 이제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빨리빨리 사회로 복귀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직접적으로 저 사람의 채무 탕감을 해서 내가 받는 이익은 없겠지만 사회적으로 결국 돈이 계속 돌아야 경제는 돌아가야지 활성화되는 거라서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1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잘 갚은 사람들이 한해서 해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1년 이후에 이렇게 됐을 때 대출을 또 추가로 받을 수도 있고 맞아요. 뭔가 도덕적 해이가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공정보가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뭐 원활하게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은 공공정보에서 개인회생 사실이 삭제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본인의 상환 능력에 대해서도 판단을 받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 채무자들이 회생을 하러 오실 때는 채무가 좀 많아요. 적으면 5개, 많으면 10개 정도. 왜냐면 돌리다가 오니까. 그러면은 시중에 있는 뭐 신용카드 몇 군데, 금융기관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공공정보 삭제와는 관계없이 그 채무 정보 자체가 그 금융기관 자체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하든 하지 않던 거래 관계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정보니까 그래서 전혀 이제 관련이 없는 은행을 찾아가서 대출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확실히 좀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조차 여러 가지 판단을 할 텐데 개인회생을 한다는 의미가 자산이 충분하거나 소득이 충분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 공공정보랑 상관없이 원래 대출이 되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보를 얘기를 거의 안 하고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하는 편의 하나인데 대출을 받을 일이 있죠. 그거를 회생 끝나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면 대출에 대한 상환금과 개인회생에서의 변제금을 동시에 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방법은 그냥 없다고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절차적으로 이 공공정보가 축소된다고 해서 당장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 늘어난다거나 또는 과거에 그 정보가 있었을 때 대출이 안 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뭔가 되게 형편이 풀린다고 보긴 어렵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다른 채무 조정들에 비해서 개인회생, 개인 파산만 5년간 했던 거는 조금 부당하네. 근데 그거를 몰랐네. 그러니까 바로 풀어줄게.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규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법원에서 회생 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소급 적용도 지금 법원과 곧 논의를 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곧 발표가 날 것 같아요. 배드뱅크와 별개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될 거다라는 기사도 있던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존에 사람들이 이제 신탁 제도 자체도 생소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탁 구조로 되어 있는 부동산 물건의 전세 사기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됐었고 그 신탁 방식의 전세 사기는 2025년 4월 말 기준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현황이 등록된 피해자가 31,437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신탁 전세 사기 피해자가 1,203명이거든요. 처음에는 전세 사기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 피해자들을 구제할 거냐라고 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그 방지법을 만들었고 7월 초쯤에 전세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모임, 신탁사기 피해자 모임 관련자들이 피해자들이 좀 모이고 해서 간담회 같은 거를 했었는데 그런 분들 위주로 매입 방안 그러니까 어떻게 매입해서 이 피해자들을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 전세사기 자체가 개인회생이랑 개인 파산에서도 진짜 골치 아픈 문제예요. 왜냐면은 일단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들이 대부분 그나마 있고 변제 기간을 좀 단축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법원이 다 구제해주는 것도 일단 아니고 청산가치 반영이라든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좀 하려고 해도 부동산 매각이 좀 잘 안 되거나 이러면은 절차가 계속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보통 관제인이 부동산 매각을 같이 하게 되는데 선순위 임차인이니까 선순위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물건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 7회, 8회 유찰이 계속되고 팔리지도 않고 나는 거기서 이사도 못 나가고 피해는 계속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다고 선순위를 풀어버리면 돈을 받을 수가 없고 근데 그러면은 순위를 내가 포기하는 부분도 어쨌든 회생에서의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이렇게 복잡한 거죠.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좀 매입을 해서 해결을 해주면 조금 더 피해 기간이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요즘 허그에서도 임차인에게 보증해준 보증금 반환금의 권리 선순위를 그대로 승계를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선순위니까 낙찰이 안 되잖아요. 얼마라도 일단 팔려야 허그도 회수를 하는데 회수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채가 모르겠는데 계속 회수가 안 되니까 돈이 계속 안 돌죠. 왜냐면 또 피해 지원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선순위 임차권을 포기하기도 해요. 일단은 70-80%라도 받겠다. 왜 포기까지 하게 되냐면 3억 원짜리 아파트에 2억 7천 정도의 보증금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선순위니까 2억 7천 밑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입찰자는. 왜냐면은 2억 5천에 입찰을 해가지고 만약에 받아도 나머지 2천만 원을 내가 떠안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은 계속 유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정부에서 배드뱅크로 이걸 매입하겠다라는 방법이 회생이나 파산에서의 어떤 조치랑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어쨌든 회생이나 파산에서도 자산 매각이 빨리 이루어지는 거는 절차적으로 피해자들 구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여담이지만 네. 정부 이런 정책들이 옳냐 그르냐 이런 걸 떠나서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님으로서 어떠세요? 이렇게 정책들이 빚을 탕감해주고 하는 게 변호사의 일로서는 네. 조금 소위 일감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전혀 상관이 없고 왜냐면 저는 너무 건방진 얘기인가 모르겠지만 개인회생 개인 파산이 없으면 민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개인 파산이 나의 어떤 시장? 뭔가 이런 표현도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민간이라면 정부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필요가 없겠죠. 심지어는 개인회생 개인 파산 자체를 저희가 신청 대리인이 물론 있지만 무료로 해주는 기관들이 되게 많아요. 금융구조공단도 있고 경기도 서울 각종 그 지자체에서 회생 자체를 지원해주는 뭔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을 따로 선임하시는 이유는 그 서비스에 좀 불편함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만 해주는 거지 사실상
사실상 자료를 내가 다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게 힘드니까 하다가 너무 이제 힘들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뭐 해결을 한다면 더 좋은 거고, 사실 뭐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제 뭐 새출발 기금이라던가 워크아웃이라던가 적절하게 본인의 그 신용 상태에 맞는 그런 제도를 이용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중에 휴생 파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 그 안에서도 이제 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뭐 제가 먹고 살 정도가 안 되겠어요. 저희 맨날 하는 멘트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개인생 개인 파산 채무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일을 하겠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건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만큼 더 이상 이제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이 확대되는 것 자체는 저는 이제 환영하는 입장이에요.